안녕하세요. 왕버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진 않으셨는지 혹은 이유 없는 무력감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는데 왜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 빈곤해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교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병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입버릇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할아버지. 바로 에디 야쿠입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요. 바로 나치 수용소의 죄수번호 H17133이었죠. 지옥 중의 지옥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100년을 넘게 산 이 노인이 대체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셰클턴의 위대한 생존과 빅터 프랭클의 의미 찾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에디 야쿠의 이야기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답안지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의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920년 라이프치히, 에디 야쿠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고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죠.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독일 문화를 사랑했고 독일이 자신들의 조국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에디는 베토벤을 들었고 괴테를 읽었고 독일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친구들과 독일 민요를 불렀고 학교에서 독일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웠어요. 유대교는 단지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가톨릭이나 개신교처럼요. 그것이 민족성을 규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1938년 11월 9일 그날 밤까지는요. 수정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날 밤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상점 7,500개가 부서졌습니다. 회당 200개가 불탔고 3만 명의 유대인 남성이 체포됐죠. 18세의 에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부서졌고 나치 돌격대가 들이닥쳤고 에디와 그의 아버지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갔습니다. 트럭에 실려 도착한 곳은 부엔발트 수용소. 에디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죠.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믿었던 그 정체성,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던 그 사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라 조건부였던 거죠. 그가 유대인이 아닐 때만 유효한 소속감이었습니다. 부헨발트에서 9개월, 에디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을 목격합니다. 굶주림, 추위, 구타, 죽음. 매일 아침 옆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차갑게 식어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더 끔찍했던 것은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내면의 붕괴였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에디는 그 표류를 겪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올린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요. 1939년 7월, 기적적으로 에디는 석방되었습니다. 가족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고 조건은 단 하나였죠. 48시간 안에 독일을 떠날 것. 에디의 부모는 아들을 벨기에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갈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고 비자도 없었고 더 이상 재산도 없었습니다. 기차역에서의 이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살라고, 우리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에디는 기차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훗날 에디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 후 다시 체포되었고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요. 에디가 벨기에에서 새 삶을 꿈꾸고 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벨기에에 도착한 에디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일자리를 구했고 플로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1940년에 그녀와 결혼을 했죠. 에디는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부엔발트의 악몽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평범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나치가 벨기에를 침공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 거죠. 에디와 플로어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고 기독교인 행세를 했죠. 2년 동안 그들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벨기에인처럼 살았고 밤에는 다락방에 숨어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이 공포였죠. 길거리에서 독일군과 마주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신분증을 확인할까봐, 조금이라도 의심을 살까봐 매일매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행복한 소식도 들립니다. 1942년 플로어가 임신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임신한 유대인 여성은 더 쉽게 잡히고 아기는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플로어는 단호했습니다. 나치가 그들의 미래까지 빼앗게 둘 수는 없다고. 아기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죠. 1943년 1월 다락방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의사도 없이 소리를 죽이며 아주 조용하게 태어났죠. 에디는 막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아기의 이름은 마르샬로 지었습니다. 에디는 아들을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1943년 10월 누군가의 밀고로 게슈타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에디, 플로어, 그리고 생후 9개월의 마르셀, 세 사람은 기차에 실렸습니다. 3일간의 여행이었는데요. 화물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공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 문이 열렸을 때 에디는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타는 냄새. 뭔가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 나중에 알게 되었죠. 사람이 타는 냄새라는 걸. 플랫폼에서는 SS 의사 요제프 맹겔레가 선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죠. 플로어가 마르셀을 안고 맹겔레 앞에 섰습니다. 맹겔레는 잠깐 멈췄다가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에디는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내이고 아기는 자기 아들이라고 같이 보내달라고 했죠. 맹겔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에디도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늙은 죄수가 에디를 세게 밀어요. 그리고 욕을 퍼부으며 에디를 왼쪽 줄로 밀어냈습니다. SS 병사들이 에디를 끌고 갔습니다. 에디는 그렇게 자기의 아내와 아들이 멀어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플로어가 뒤를 돌아봤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에디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가스실이었다는 것을. 아내와 아들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는 걸. 첫날 밤 에디는 전기철조망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졌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조망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낮에 자신을 밀었던 그 늙은 죄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의 뺨을 때립니다. 늙은이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본 것이 아니라면 아직 모르는 것이다.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정말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혹시 모른다. 그러니 이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에디를 붙들었습니다. 0.1%의 가능성.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는 죽지만 아주 작은 희망만 있어도 버팁니다. 에디에게 그 작은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에디는 살기로 결심합니다. 마르셀을 찾기 위해. 감사하게도 에디에게는 운이 있었어요. 그는 기계공학 학위가 있었고 나치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죠. 그는 공장으로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유르트 바이트라는 독일인 감독을 만났습니다. 유르트는 나치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 전부터 그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기술자였죠. 그는 자신의 나라가 저지르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유르트는 에디에게 빵을 몰래 건넸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으라고 속삭였죠.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들키면 유르트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르트는 에디를 도왔습니다.
틈틈이 음식을 주었고 위험한 작업에서 빼주었고 에디가 아플 때는 숨겨주었죠. 에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르트가 없었다면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작은 친절은 생명을 구합니다. 빵 한 조각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결국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유르트의 친절은 에디에게 말해주었죠. 아직 우리의 삶은 살만하다고. 인간이 있고 선이 존재한다고. 모든 것이 악으로 물들지는 않았다고. 이것이 에디를 살렸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에디는 인간의 양극단을 모두 목격합니다. 어떤 죄수들은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줍니다. 자신도 굶주리는데 말이죠. 어떤 죄수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했고 울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떤 죄수들은 동료의 신발을 훔쳤고 약한 사람을 밀쳐내고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죠. 같은 지옥, 같은 조건, 같은 고통. 하지만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에디는 깨달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환경은 단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뿐이라는 걸. 아우슈비츠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름, 재산, 가족, 존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빼앗지 못했죠. 선택할 자유. 에디는 인간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에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감사였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의 수용소에서 감사라니 무슨 소린가 싶겠죠? 하지만 에디는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밤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은 것, 오늘 죽지 않은 것, 오늘 구타당하지 않은 것, 오늘 한 숟가락의 수프를 더 받은 것. 사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죠. 감사는 마음을 절망에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립니다. 감사한 사람은 아직 살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후에 연구로 밝혀낸 것을 에디는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고 생존 의지를 강화한다는 것을요. 에디는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때로는 오늘 유르트가 빵을 줬다였고, 때로는 오늘 노을이 아름다웠다였고, 때로는 오늘 마르셀을 꿈에서 봤다였습니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그를 살렸습니다. 1945년 5월 5일, 미군이 에디가 있던 수용소를 해방시켰습니다. 에디의 체중은 28kg,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죠.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이는 대부분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죠. 미군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그때 에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해방된 그날부터 에디는 마르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십자를 통해 수소문을 했고 생존자 명단을 확인했고 고아원을 돌아다니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죠. 아기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져서 마르셀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에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린 게 바로 이 희망이었으니까요. 4개월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벨기에 브르셀의 한 수녀원에서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디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수녀원 문을 두드렸을 때 에디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녀가 나왔고 에디는 설명했죠. 제가 마르셀의 아버지입니다. 전 아들을 찾고 있어요. 수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2살에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에디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마르셀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스실로 가기 직전 플로어가 한 여성에게 아기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기독교인이었고 마르셀을 숨겨서 키웠고 전쟁이 끝난 후에 수녀원에 맡겼던 거예요. 플로어의 마지막 행동이 아들을 구한 거죠. 에디는 마르셀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갓난 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에디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에디는 그날을 평생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합니다.
지옥을 견딘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 에디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증오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복수에 집착할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에디는 선택했습니다. 사랑, 용서, 미래를요. 사실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죠. 증오는 쉽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고요. 복수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에디는 깨달았죠. 증오하면 나치가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에디의 가족을 죽였지만 에디의 마음까지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연민 어린 사람이 됩니다. 에디가 그랬죠. 에디는 마르셀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재혼도 했습니다. 상대는 플로르라는 여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 역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함께 치유해 나갔죠. 에디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공했고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디는 평범한 이민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하지만 에디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유르트가 자신을 살린 그 친절을 세상에 갚는 것. 에디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아침에 길을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에게 감사를 표했고 버스 기사에게 좋은 하루를 빌어주었고 우편 배달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한지. 하지만 에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공짜이고 그것이 만드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지. 에디는 대답했죠. 친절은 전염된다고. 한 사람에게 친절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진다고. 그렇게 친절이 퍼져 나간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친절하면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학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하고 전반적인 웰빙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에디는 연구 없이도 경험을 통해 이걸 알고 있었죠. 50년 이상 에디는 아우슈비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말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디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가족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에디는 결심을 바꿉니다. 80대의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강연장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90대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증오하지 말라. 친절하라, 감사하라. 2020년 100세가 된 에디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에디는 말했습니다. 나는 최악을 봤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을.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기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에디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건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깊은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아요. 주관적인 해석에서 오는 겁니다. 같은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하죠. 에디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2021년 10월 12일 에디 아쿠는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오스트레일리아 전체가 추모했죠.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에디 야쿠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에 행복을 걸고 있는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그것들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에디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죠.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손, 낯선 사람의 미소, 햇빛을 받으며 걷는 공원길. 그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에디가 살아남은 이유가 되었고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오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위에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에디 야쿠는 101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대부분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자신의 삶이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에디 야쿠가 우리에게 남긴 전부이자 전부를 담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